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운영체제의 핵심인 CPU 스케줄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CPU는 하나인데 말이죠. 바로 CPU 스케줄링 덕분입니다.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다룰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CPU 스케줄링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선점형과 비선점형의 차이점, 도착 시간과 버스트 시간 같은 기본 개념들, 그리고 대기 시간, 반환 시간, 응답 시간, 처리량 같은 성능 지표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줄링 기준과 실무 적용 팁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CPU 스케줄링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CPU 스케줄링이란 여러 프로세스 중에서 누가 CPU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줄을 관리하는 것과 같아요. 스케줄러가 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어떤 프로세스가 먼저 CPU를 사용할지 순서를 정해줍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CPU 스케줄링을 은행 창구에 비유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에 창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고객은 여러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 직원은 누구를 먼저 응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급한 업무가 있는 사람을 우선 처리할 수도 있죠.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CPU를 여러 프로세스가 사용하려고 대기하고 있으니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코드로 스케줄러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이썬 코드는 CPU 스케줄러의 핵심 구조를 보여줍니다. 먼저 레디큐는 리스트 형태로 실행을 기다리는 프로세스들이 대기하는 곳입니다. 커런트 프로세스는 현재 CPU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가리킵니다. add 프로세스 메서드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착하면 준비 큐에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select next 프로세스 메서드인데요. 이 메서드가 다음에 실행할 프로세스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큐의 맨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꺼내오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스케줄링이 없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초창기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A가 완전히 끝나야만 프로그램 B를 시작할 수 있었죠. 문제는 CPU가 입출력 작업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놀고 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동안 CPU는 할 일이 없어도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굉장한 자원 낭비였습니다. 이런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멀티프로그래밍이 등장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한 프로세스가 입출력 작업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CPU가 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스템 전체의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여러 사용자가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CPU 스케줄링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선점형 스케줄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점형 스케줄링은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응급실을 떠올려 보세요. 일반 환자를 치료하다가도 더 급한 응급 환자가 오면 진료 순서를 바꾸잖아요. CPU 스케줄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하거나 급한 프로세스가 오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잠시 멈추고 새로운 프로세스에게 CPU를 넘겨줍니다. 이 방식은 빠른 응답성이 필요한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선점형 스케줄링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타임 퀀텀은 한 프로세스가 연속으로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의미합니다. 틱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경과 시간이 증가하고요. 경과 시간이 타임 퀀텀을 초과하면 현재 프로세스를 강제로 중단합니다. 중단된 프로세스는 준비 큐의 맨 뒤로 돌아가고 큐의 맨 앞에 있던 다음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들이 번갈아가며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가 적절한 응답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선점형 스케줄링은 어떨까요? 비선점형 스케줄링에서는 프로세스가 CPU를 얻으면 스스로 내놓을 때까지 계속 사용합니다. 이발소를 생각해 보세요. 이발 중에 더 급한 손님이 와도 현재 이발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이 방식은 구현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가 CPU를 독점하면 다른 프로세스들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선점형 스케줄링의 코드를 보시면 차이점이 명확해집니다.
런 메서드를 보세요. 현재 프로세스가 없을 때만, 즉 이전 프로세스가 완전히 끝났을 때만 새로운 프로세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프로세스는 execute 메서드로 실행되는데 이즈던이 참이될 때까지, 즉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실행됩니다. 중간에 강제로 멈추는 로직이 없다는 것이 선점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선점형과 비선점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점형은 응답 시간이 빠르고 대화형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프로세스를 자주 교체하기 때문에 문맥 교환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반면 비선점형은 구현이 간단하고 문맥 교환 오버헤드가 적습니다. 하지만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가 짧은 프로세스들을 막는 이른바 기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스케줄링 성능을 측정하는 기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착 시간은 프로세스가 시스템에 처음 들어온 시간입니다. 버스트 시간은 프로세스가 CPU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 즉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CPU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값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때 기본 입력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스케줄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순서로 프로세스를 실행할지 결정합니다. 프로세스 정보를 담는 클래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클래스는 각 프로세스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PID는 프로세스 식별자, 어라이벨 타임은 도착 시간, 버스트 타임은 CPU 버스트 시간입니다. 리메이닝 타임은 선점형 스케줄링에서 남은 실행 시간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고요. 스타트 타임과 컴플리션 타임은 성능 지표 계산에 활용됩니다. 아래 예시처럼 3개의 프로세스가 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하고 서로 다른 실행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시간은 프로세스가 준비 큐에서 기다린 총 시간입니다. 프로세스가 도착해서 실제로 CPU를 사용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측정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사용자 경험이 나빠지겠죠. 따라서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짧은 작업이 긴 작업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시간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반환 시간은 프로세스가 시스템에 도착한 시점부터 완료될 때까지 걸린 총 시간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반환 시간은 대기 시간 더하기 실행 시간입니다. 이 지표는 작업 처리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시간 0에 도착해서 시간 10에 완료되었다면 반환 시간은 10이 됩니다. 평균 반환 시간이 짧을수록 시스템이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능 지표를 계산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Calculate Matrix 함수는 모든 프로세스의 성능 지표를 계산합니다. 먼저 각 프로세스의 반환 시간을 완료 시간에서 도착 시간을 빼서 구합니다. 대기 시간은 반환 시간에서 버스트 시간을 빼면 됩니다. 그 다음 모든 프로세스의 대기 시간과 반환 시간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 두 평균값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 이 값들이 낮을수록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답 시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응답 시간은 프로세스가 도착해서 처음으로 CPU를 할당받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대기 시간은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총 시간이고 응답 시간은 첫 번째 응답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지표는 특히 대화형 시스템에서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키보드를 누른 후 화면에 첫 반응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응답 시간이기 때문이죠. 처리량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입니다. 처리량은 단위 시간당 완료된 프로세스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초에 5개의 프로세스를 완료했다면 처리량은 초당 5입니다. 처리량이 높다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버 환경에서는 이 처리량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목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CPU 활용률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CPU가 쉬지 않고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처리량을 높여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완료해야 하죠. 셋째,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프로세스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빠른 첫 반응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적절히 CPU를 사용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적절히 CPU를 사용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CPU 스케줄링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까요? 웹 서버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용자의 요청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운영체제의 스케줄러가 이 요청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모든 사용자가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링이 잘못되면 일부 사용자는 한참을 기다려야 하죠. 시스템 성능 문제를 진단할 때도 스케줄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정 작업이 느린지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CPU 스케줄링은 운영체제가 여러 프로세스에게 CPU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선점형은 프로세스를 강제로 중단할 수 있어 응답성이 좋고, 비선점형은 프로세스가 자발적으로 CPU를 반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도착 시간, 버스트 시간, 대기 시간, 반환 시간, 응답 시간, 처리량 같은 지표들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상황에 맞는 알고리즘 선택이 시스템 성능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CPU 스케줄링의 기초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운영체제의 핵심 개념인 만큼 잘 이해해 두시면 시스템의 동작 원리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FCFS, SJF, 라운드 로빈 같은 구체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